김철회입니다. 2016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14장 조세제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세제도는 공공경제를 하면서 상식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조세제도가 인간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1년에 750조 원을 씁니다. 그럼 750조 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아닙니다.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소득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이 있을 때 재산으로부터, 그리고 국민이 소비, 물건을 살 때 소비로부터 조세를 걷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걷어들여서 750조를 쓰는 것이죠. 조세로서 부족하면은 빚을 내야 돼요. 그걸 국가 부채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15장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는 뭐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강제로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입니다. 국가가 걸으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걸으면 지방세 이렇게 부르죠. 우리나라는 국세 14개와 지방세 11개 합쳐서 25개의 세금이 있습니다. 국가가 거두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면 지방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으면 직접세, 여러분이 내는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물건 살 때 또는 밥 먹을 때 내는데도 세금을 내거든요. 이거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기 때문에 간접세 이렇게. 국경을 통과하는 것, 국경 바깥에 왔다 갔다 하는 건 관세,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 내국세, 특별한 목적을 가진 거는 목적세, 특별한 목적이 없이 그냥 강제로 걷는 건 보통세, 이렇게 조세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세 14개, 그다음에 지방세 11개를 가지고 있어요. 국세 14개는 소득에 관해서 걷어들이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술에만 특별히 붙는 거죠. 그 다음에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요 세 개는 목적세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들어가서 14개. 지방자치단체는 도세, 시군세, 광역시세, 자치구세가 있는데 우리는 다시 광역시니까 광역시세로 9개가 있습니다. 보통세로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그리고 자동차세, 소득세가 있게 됩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걷는 것은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습니다. 그럼 대덕구, 자치구에서 걷어들이는 건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재산세 2개밖에 없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군의 경우에는 자치구보다도 훨씬 많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세, 지방소득세까지 하기 때문에 시군은 상당히 자치가 있는 반면에 자치구는 사실상 자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치구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실상 재정으로는 얼마 안 되고 재정 자립도가 대덕구 같으면 20%안 됩니다. 그게 무슨 자치라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조세 부담률, 전체 벌어들이는 돈 중에 조세로 얼마를 내느냐, 그리고 4대 보험까지 포함하면 국민 부담률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20%, 국세가 15%, 지방세 5%, 그리고 4대 보험까지 포함하면 약 30%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조세와 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게 파란 게 국세고, 아, 이것이 옅은 게 지방세인데, 거의 이제 그동안 8대 2였거든요. 8대 2였는데 점차 7대 3 정도로 지방세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 이거는 이제 국세를 이야기하죠. 국세에서 오른쪽 보면은 국세에서 가장
이거 왼쪽은 국세, 오른쪽은 지방세네요. 국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이거 비중이 따로 안 나오네요. 비중을 봐야 되는데, 왼쪽은 국세 내용이고, 오른쪽은 이제 지방세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뭐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거 있는데, 나중에 2학기 때 저하고 지방자치론을 배우게 되면 이 상세한 내용도 따로 다루게 됩니다. 소득세 한번 살펴볼까요? 소득에는 우리나라 8가지 소득이 있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내는 소득세는 근로소득세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이 근로소득만 소득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8가지의 소득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것을 소득세라고 한다. 이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이 돼서 어, 연봉, 과세표시는 거의 연봉이라고 따지면 됩니다. 1200만 원 이하는 6%, 8800까지는 24%, 10억 원을 초과하면 45%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법인세는 법인들, 삼성전자와 같은 법인이 내는 세금이고 2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10%, 그 다음에 200억 원까지는 20%, 3천억 원을 초과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를 내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100조 원의 이익을 낸다. 그러면 거의 25%에 해당하는 100조 원의 25%, 25조 원이잖아요. 20조 원 가까이 삼성전자가 세금을 낸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입할 때 내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정산해서 내도록 되어 있다. 10% 단일세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상속세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5억 원까지는 여러분의 기초공제 2억 원에다가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에다가 이런 거 다 공제하고 나머지 그 플러스불에 대해서 1억 원이 초과하면 10%, 30억 원 초과하면 50%를 상속세로 내게 돼 있다. 증여는 살아서 주는 건 증여, 죽어서 주는 거는 상속이라고 하는데 상속세와 거의 비슷하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재산세는 대체적으로 지방세로 가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만 국세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토지분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걷어가지고 각 지역별로 사실은 조금씩 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세는 뭐 국가 경계를 넘어설 때 미국이 우리나라 물건이 미국에 들어갈 때 관세를 매겨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나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관세율만큼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지방세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인데 시, 광역시 자치 분야에 따라 도, 시군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조세가 인간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두 가지 물건이 있어요. 똑같이 1,000원이야. 근데 여기는 오른쪽에는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럼 이쪽은 1,100원이 되죠. 가격이 올라갔죠. 사람의 선택이 세금이 부과된 것보다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쪽을 원하게 되죠. 그래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선택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런 영향을 아, 초과 부담이라는 전문 용어로 쓰는데 액세스 버든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세로 인해서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 럼섬 텍스, 중립세라고 하는 이런 세금은 거의 없고 결국은 세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창문 수에 맞춰서 세금을 걷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문을 다 없애요. 윈도우 텍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 조세에 따라 사람의 선택이 뒤틀리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직선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피해가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distort, 엉켰다, 뒤틀려졌다 그래요. distort.
디스토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소비자의 선택을 바꿔서 소비자 잉여가 축소되고 생산자는 생산자 나름대로 세금이 부과되면 그걸 피하려고 또 생산자 잉여가 축소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 전체에는 조세로 인해서 조세가 없는 것보다는 액세스 버든, 초과 부담이 발생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세의 효과예요. 어카운트 오브 텍스라고 해서 이만큼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D만큼의 사회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와 또 한번 논의해야 될 게 공평성, 에쿼티인데 공평성이 뭐냐면 제 철학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공평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세는 편익을 많이 받은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아, 편익 부담의 원칙이라고 해요. 어떤 경우에는 능력이 많은 사람한테 더 해야 돼요. 그런 응능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편익 원칙이 적용되는 거는 주로 유저 차지, 수도요금, 지하철 이거는 사용한 만큼 내잖아요. 이런 거를 유저 차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편익 원칙이 적용되는 아, 개념이죠. 반면에 능력 원칙은 경제적인 재산, 소득, 소비 등 능력이 있는 것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평적 공평성 같은 능력이면 같은 세금, 다른 능력이면 다른 세금. 그래서 이 다른 능력에 따라 좀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누신세라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경제적 능력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소득과 소비와 재산을 통해서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기 때문에 소득세, 재산세를 내지 않고 소비세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물론 물건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여러분들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부자와 가난한 자, 빈부격차를 논하지 않아요. 그 물건을 산 사람은 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10%를 부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를 많이 하면 그 사람도 세금을 많이 내지만 소득처럼 누진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했을 때 소비세죠. 어떤 물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누가 그 세금을 부담하는가? 실제 물건을 산 사람이 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국세청에 갖다 내는 사람은 그 가게 주인이 갖다 낸단 말이죠. 매입세, 매출세 따져가지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내지만 담세자라고 합니다. 납세자는 생산자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생산 요소라고 하는 근로로 노동을 제공했으면 근로소득세를 하게 되죠. 여기다 세금을 부과하면 사람들이 근로 의욕이 떨어져요. 내가 번 돈 다 내 건데 그중에 10%, 20%는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니까. 토지과세도 중요한 겁니다.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그만큼 가격이 바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tax, capitalization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에, 토지, 토지에 대한 과세는 결국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하여튼 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세에 누가 부담하느냐,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걸 따지는 게 조세의 귀착, 조세 부담의 귀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조세 제도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조세 지출 예산제도 이런 것들 처음 들어보는 개념일 텐데 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그 돈으로 자선을 하거나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게 됩니다. 조세 수입이 들어왔다 나가야 되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써버리는 것이죠. 연구개발비라든가 기부금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런 거는 사실상 히든 서브시디, 감춰진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경제활동에 비효율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 초과 부담의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각해야 될 게 종교인들, 목사님들 세금을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당연히 내야 되죠. 그러나 그동안 성직이라고 세금을 안 냈어요. 제가 볼 때는 엄격하게
목사님 받는 돈도 월급이고 노동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내게 해야 됩니다.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님도 세금을 내는 게 맞죠.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사례비라고 별도로 부르는데 이런 개념보다는 당당하게 그거는 임금이다. 그리고 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은 목사들이 월급을 많이 받지만 작은 교회들은 그야말로 어, 최저임금 밖에 못 받거든요. 최저임금만 받으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세금도 거의 안 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거는 대형 교회의 부목사들, 목사들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는 여러분들도 알바를 하게 되면 앞으로 정식적인 직장인 생활하게 되면 근로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는 완전히 투명한 유리지갑과 같아서 내가 받아보기도 전에 회사에서 국세를 내버립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얼마 벌었는지 자신 납세하게 돼 있어. 스스로 계산해서 내가 요번에 1,000만 원 벌었으니까 얼마 세금 낼게요.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금을 벌이를 자기가 번 돈을 줄이면 줄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이나 사장들은 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금 낼 돈으로 자기 차 타는데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진 구간을 설정할 것이냐, 그리고 소득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네,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세금인데, 이거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되면 기업이, 그 돈을 가지고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유보를 시켰다가, 그렇게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국가 간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칩니다. 우리 네? 땅으로 와라. 우리 국가로 와라. 그러면 세금을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 유치할 때 많이 활용되는 게 법인세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슬란드 이런 데는 페이퍼 컴퍼니만 그쪽에다 놓고 세금도 아주 적게 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아무튼 법인세 부분이 또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따져볼 거는 소득공제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매년 1월 달에 매달 월급 받을 때 냈던 세금하고 진짜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따졌을 때의 세금하고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치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1월 달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연말정산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1월 달에 그 작업을 하고 사업소득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그 세금을 정확하게 냈는지를 따져보고 더 많이 냈으면 퇴해주고 더 적게 냈으면 더 내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소득공제제도 또는 연말정산제도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소득공제에 들어가는 게 뭐냐? 이거는 뭐 특별한 데 썼으니까 기부금 같은 거 이런 것도 연구개발비죠. 이런 것들도 특별한 데 썼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소득으로 잡지 않아도 된다. 그만큼 소득에서 빼주는 걸 소득공제제도라고 해요. 세금 자체를 빼주는 거는 세액공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득에서 빼주는 거는 소득공제제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 생활하면 1월 달에 연말정산할 때 그러한 영수증을 잘 제출하게 되면 요즘은 부세청하고 연결된 거 카드로 다 연결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지만 그게 안 돼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Death, Tax and Childbirth. 미간의 미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죽음과 세금과 아이 낳는 것은 인간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닌데 항상 존재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There's never any convenient time for any of them. 누구에게도 즐거운 날이 아닌 죽는 날, 세금 내는 날, 아기 낳는 날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죠. 근데 그만큼 서양인들에게 텍스가 기분 좋지 않은 것이고 강제로 뺏기는 것이니까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택시가 싫은 것이죠.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에 있다 하는 거 이해하시고 이상으로 제 14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